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중동전의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결국 직접적인 불똥까지 우리나라에 튀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 나라의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군사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직도 아리송한데 동맹을 호구로 생각하는 트럼프는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은 나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노골적인 협박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란은 이제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대적인 복수를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자라도 피 터지게 얻어맞은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트럼프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쾌하고 화도 나지만 아무튼 지금은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해야 할지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참외가 그리고 갈수록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요. 이게 3kg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은 6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좀 작은 것까지 하면 11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큼직큼직하고 보기가 좋고 굉장히 달콤하고 맛이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성주꿀 참외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내일은 좀 이거 기분은 좋은데 냄새만 맡고 못 먹으니까 약간 고문인 것 같아서 내일은 좀 먹으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시는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오늘 파병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명수윤님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예요. 남원에서 11시 15분에 전주 운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란 전쟁에 파병 군함 보내지 마세요. 파병하면 이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수출 안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셨는데 예, 이렇게 또 운전 앞두고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11시 15분에 출발하시면 운전하실 때는 보실 수 없죠. 그 전까지만 이렇게 보시고 운행 끝나고 다시 보기로 보십시오. 명수유님. 명수유님 성함 유명수실까요? 그렇겠죠? 명수유? 명수유님 성함 보니까 산수유가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생강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는 제가 찾아봤더니 찜찜해서 매화가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산수유하고 생강꽃은 비교하기 힘든데 생강꽃이 산수유보다 먼저 핀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오. 영덕사람님, 날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무거운 날입니다. 남편이 내일 팔 수술하거든요. 아직 젊은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잘 되길 바라며 인사합니다. 아, 예. 영덕사람님, 내일 남편분께서 팔 수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사연들 주셔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할 텐데요. 직함들이 좀 바뀌었어요.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장보다도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 뭐 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에 전 청와대 부대변인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했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아무거나. 선임이니까. 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우리 임세은 소장님 소장 입에 붙어가지고 네. 생일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누나의 35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나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나의 35번째라고 네. 하면서 슬쩍 자기도 본인이 어린 걸. 묻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얕은 수리 다 봅니다. 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얕은 수 몇 개 짚어볼 텐데 네. 또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전입니다. 아, 전 됐구나. 현도 있습니다. 성남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아, 예비 후보.
언제 그러면 대변인 그만두신 거예요? 13일 날. 13일 날? 예, 그만뒀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성남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을 네, 그만두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산실 성남시장.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2층 유명하죠? 그렇죠. 2층. 2층. 예. 그 밑에 측근들 유동규 막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 몰래 막 비리나 뭐 이런 걸 추진할 때 야, 2층 모르게 해야 된다. 라고 예, 그런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층수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임 시장이 그 현 시청을 한 3천억 들여서 굉장히 호화청사로 지은 다음에 민원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최상층 전체를 다 시장실로 꾸며 썼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바로 가는 게 없어요.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통제돼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전부 북카페 오픈하고 본인은 그 어떤 때라도 성남 시민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층 엑스칼레이터 위 바로에다가 2층 시장실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아이들한테 시장실을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다가 갑자기 문이 짱 열려요. 그럼 꼬마아이들이 들어와. 그리고 한 10분 정도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다가 또 다시 회의하고. 굉장히 공개된 행정을 그때 하셨습니다. 거긴 또 시장 집무실에 CCTV가 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녹화가 될 수 있게끔. 기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CCTV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확실하게 저 의식하고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네. 김지호 예비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면 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 이후에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2층에서 4층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4층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4층에 있던 시장실을 다시 저는 이재명 2층으로? 시장처럼 2층으로 옮기겠습니다. 1층은 민원실. 민원실. 예, 그게 있어야 되니까. 예. 공약사항입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놀러 가야겠다.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 함께 하는데 강수영 변호사님하고 김규현 변호사님하고 누가 더 형이에요? 저희는 놀랍게도 동갑입니다. 오! 근데 김기현 변호사가 빠른 8호기 때문에 저보다 한 살 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막내입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저 막내예요. 믿을 수가 없네. 자,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 형님 어서 오세요. 강수영 아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입니다. 네. 오늘 트럼프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잡았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그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났다가 이틀 만인가 돌아왔죠. 염치 없지만 다시 뭐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오자마자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어요. 저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김영환 지사가 사실은 뭐 쉽지 않죠. 뭐 워낙 뭐 오송 참사도 있었고 또 친일 망언도 했었고 떨어질 이유야 차고 넘치지만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지난번에 윤석열이 윤곽근 변호사 자기 변호한 윤곽근 변호사한테 충북지사 출마해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하 윤석열 윤곽근 공천 주려고 여기를 맨 먼저 커트한 것 아닌가. 그러면 장동혁이 그리는 지방선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림이 이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던데 임세은 선임 대변인님. 네. 선임 부대변인인가? 네, 네, 뭐 선임 아무거나 부대변인님. 전화주. 제 촉이 어떻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둠의 선대위원장 같습니다. 정말 그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상 복귀에 힘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봐도 이제 김영환 현역이잖아요. 근데 보통 현역을 날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잘못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일단은 뭐 저기는 주죠. 네. 같이 경선 기회는 주죠. 네, 뭐 만약에 그 원천 배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현역 같은 경우는 배제하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듣기로도 뭐 인지도나 이런 것을 김영환 그 지사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제를 하겠다는 숨은 뜻은 뭐냐? 윤갑근, 윤익은, 조기룡 요 세 명이 남습니다. 윤곽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공천 충북도지사 접수된 사람을 보니까 김영환 지사가 공천 물론 접수했고 윤갑근 대구고검장 지냈던 윤석열 변호인 여기에다가 이태원 참사 때 충북 어디 산에서 술 처먹고 잠잤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기련 전 충주시장 이렇게 4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영환을 쳐내면 또 추가 접수를 안 받는다면 윤곽근, 윤희근, 조기령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3월 초에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의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내란수계의 전원을 전달했죠. 윤곽근 변호사가 반드시 출마해서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표면적인 분위기가 윤 어게인하고는 단절해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패널들이 얘기하길래 저는 또 호기롭게 김계리 변호사 봐라. 그런 거 보면은 너희들이 아직 윤 어게인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막 펄펄 튀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계리가 말하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윤 어게인과 단절을 선언했지만 공천 과정에서는 철저히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의 대리인을 그것도 광역단체장 아마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선 광역단체장을 정치권에서 정당에서 컷오프 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저는 뭐 초선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을 어떤 범죄 혐의나 이런 것으로 컷오프 시킨 적은 있어도 광역단체장을 그것도 초선 광역단체장을 컷오프했다. 이거는 윤 어게인을 복원하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았나. 전 이렇게까지 우리 유권자를 뒤통수 칠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벌써 윤곽근 변호사는 예비 후보 접수한 뒤로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윤곽근 이렇게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충청북도까지도 윤어게인 세력이 저렇게 침투를 시도한다. 충북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지막까지 박근혜 그 탄핵 전국에서도 박근혜를 결사옹위하는 행태를 보여가지고 거의 관뚜껑을 닫아버린 인물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윤어게인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국힘 해산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멀쩡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었던 현직 지사를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킴으로써 윤어게인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후보가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크게 없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일처리를 벌이는 걸 보면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정말 장동혁 대표를 넘어서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넘어섰다기보다는 너만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만났을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오세훈은 조금 있다가 다뤄보겠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완전히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건 어찌됐든 간에 당을 윤어게인 쪽이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 속에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제 나 나갈래 하고 했던 결정적 계기는 사실 대구시장 관련된 얘기였다고 해요. 공관위원들이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이제 이정현은 하고 싶은 게 현역 국회의원들 그 중진들 다 그냥 컷오프 시켜야 된다. 결국 이진숙 해주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관위원들이 추경호, 주호영 그런 식으로 날릴 수 있는 인사들이 아니지 않나. 경선을 하게 해줘야지.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나 나갈래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오세훈이 아니고 그쪽 때문에. 네. 공관위원회 회의에서 오세훈 관련돼서는 의외로 논제가 안 됐다고 그래요. 나올 때 대구시장 관련해가지고 심하게 이제 부딪혔고. 그래서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이 양반이 사표를 쓰고 나와가지고 전화기는 꺼졌다 그러는데 여의도에 돌아다녀.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사진 다 찍히고.
그러더니 장동혁이 만나가지고 전권을 줬다라는 말의 의미는 공관위원들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여. 그 얘기는 그 대구시장 이진숙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잘 봐야 되는 게 고성국 TV 있지 않습니까? 네. 고성국이 장동혁이 뭐 저 국민의힘에서 결의문 내고 이럴 때에 썸네일이 닥치고 장동혁 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장동혁 지지한다. 전환기는 막 길길이 뛰면서 배신자니 뭐 어쩌고 나 한다 그랬다가 뭐 처리하고 시끄러웠지만은 고성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장동혁 지지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성국이 그 자기 동생인가 그 컨설팅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통해 가지고 지금 여러 이제 공천 관련돼 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장동혁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면 장사가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자기하고 장동혁이 공천권자하고 가까워야지만 어디 가서 약을 팔지. 이게 떨어져 버리고 절단시켜버리면 뭐 고성국이 무슨 힘이 있어 이렇게 된다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공천이 흘러간다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고 장동혁은 이정현하고 짬짬이 돼가지고 우리 당권파가 원하는 대로 좀 가. 공관위원 중에 떠드는 놈 무시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 정리됐다. 이제 다시 복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김영환 컷오프는 이제 오세훈도 날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서울시장도 이번에 한 번 더 연장시켜줬는데 요때도 접수 안 하면 날려버리겠어. 이 전초전으로 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두 개나 해줬어요. 전환길도 정치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 되겠네요. 좀 보고 배워라. 장동혁 하려면. 놀고들 있다 진짜. 부산이대희님 재밌는 댓글 주셨어요. 갑근이 재판하느라 고생했는데 좀 해줘라 그랬나? 좀 해줘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해서. 근데 이 말이 그 윤곽근을 하기 위한 그 뭐 단서가 뭐라 있냐면 이 자기들끼리 조사를 한 게 있나 봐요. 근데 김영환 지사랑 윤곽근이 접점이랍니다. 접점. 그러다 보니까 김영환을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환을 날려 윤곽근이 되니까. 둘이 접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호개인의 복귀 신호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방선거에 당선돼가지고 공직을 당이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권에서 컨설팅을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당선이 안 되더라도 후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실의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 광역단체장 선거만 해도 당이 주축으로 하지 못합니다. 후보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요. 선거 비용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럼 서울시 30억이에요. 경기도 지금 더 올랐겠죠. 뭐 3, 40억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30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면 유세차라든지 그러면 또 공보물이라든지 엄청난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아니 뭐 당선도 안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지지를 볶고 싸우나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당선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컨설팅 업자들이 선거 비용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킥포인트다. 이걸 보셔야 된다. 이래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단순하게 아니 누가 봐도 질 것 뻔한 승부인데 뭐하러 나가서 돈 깨지고 몸 상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남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이권이 지금 막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민주당한테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냐? 후보라도 윤 어게인 세력을 채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컨설팅 업자들이 좀 돈을 좀 벌어야 앞으로 긴 겨울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금권을 한번 획득해 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이준석 대구시장 예비 후보가 고성국하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를. 딱 떨어지네요. 이거 명확한 증거예요. 고성국이 이진숙하고 같이 돌아다녀서 대구를. 굉장히 분위기가 싸늘하대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 지금 보면은 우리 뭐 어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안 받아요. 사람들이 명함 나눠주는데 아파트 분양 홍보하는 사람 찌라시가 더 잘 팔리지. 이진숙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대구 사람들이. 근데 고성국은 그러면 뭐 유명하냐? 고성국이 등장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대구 사람들을 너무 이제 괴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성국도 대구에서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과대평가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대단히 뭐 이 보수의 성지에서는 고성국이 잘못 키고 윤호개인이 잘못 키는 것처럼 팔아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네. 김이부님, 국힘은 고성국힘이군요. 고성국의 고성국힘. 고성국의 힘. 엘조이 5577님, 저 청주 사람인데요. 윤곽근 택도 없습니다. 충북도민들 만만히 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괴물 이야기하셨는데 대구 경북 뭐 그분들도 이번에는 좀 여론조사 보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윤호개인 이런 떨거지들 이런 극우 잡것들을 또 충북에서 그렇게 하면 전 충북 도민들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다 모든 지역에서 TK까지 포함해서 다 앞섰습니다. 국민의힘보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들의 이익,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 전 국민 다 알고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심지어 대구도 앞섰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이제 후보들이 굉장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뀌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이정현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추가 공천 받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한테 이제 삼고 처리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하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를 좀 보여줘라. 하나라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내가 선거 운동을 하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근데 김종환 컷오프한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당권에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어차피 서울시장에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앞으로 정치적으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본인이 사실은 종로와 광진에서 국회의원을 도전했다가 1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그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 템포 쉬었다가 당대표직으로 바로 복귀하는, 왜냐하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총선 공천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세훈으로서는 서울시장 4번이나 했고 어차피 될 것도 아닌데 서울시장에 매몰돼 가지고 선거를 치러서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패배의 주역이 되느니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당권 쪽으로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윤 어게인 세력에게 지우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혁신선대위의 혁자도 지금 못 꺼내는 분위기고 겨우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제 당권파 쪽에서 이제 장동혁 쪽에서 하는 얘기는 뭐 이 정도 공동선대위원장 이래 가지고 혁신선대위 이래버리면 장동혁 너 물러나 이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어떤 방식으로든 한 달 정도 걸쳐놓은 상태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쫙 뽑아놓고 뭐 상징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 또 뭐 그럴듯한 놈 하나를 또 이렇게 바지사장 세우고 요런 정도로는 내가 완화할 수 있어도 대놓고 혁신선대위는 안 돼. 인적 쇄신 안 돼. 이러면 이제 오세훈은 나올 명분이 없죠. 이제 와가지고 저 또 협박한다고 해서 너 그러다가 컷오프 된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출마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웃긴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자기가 일단 이 딜을 할 때 너무 잘못한 게, 아니, 시장에서 흥정을 할 때에도 말이죠. 너무 비싸요. 나 안 사요. 이래버려야 되는 거지. 나 사기는 살 건데, 이거 좀 비싸. 이래버리면 협상이 됩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난 나가긴 나갈 거예요. 무소속 안 할 거예요. 이래놓고 하니까 무슨 협상이 돼요. 바보예요, 바보. 근데 지금 오세훈이 장동혁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차기 당권을 노린다? 그건 좀 얼른 계산이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오세훈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든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밀고 당기다가 결국 서울시장 안 나가고 나중에 당대표를 나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공동선대위든 뭐든 돼가지고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운동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혁신선대위라든가 막 이게 국민의힘을 싹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안 하고 계속 윤어게인 식으로 가버리면 서울시장 선거 운동을 중단해 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본인의 옵션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 뭐 어느 쪽으로 가든 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그걸 지켜보는 게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는 압승해야죠.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순탄하게 남은 임기 동안 과제를 잘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사실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별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좀 제가 스스로 신뢰를 잘 안 해서. 그런데 리얼미터조차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리얼미터는 항상 박했죠. 그러니까 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흐름을 항상 보십시오. 리얼미터 조사한 걸 보면은 6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통령 67, 막 64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60%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6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에서조차도. 그리고 국힘당이 지금 17 계속 나오잖아요. MBS에서 2번 연속. 그런데 리얼미터에서는 30이 항상 넘었어요. 그랬는데 그나마도 지금 가장 낮은 수치, 장동혁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저 숫자를 떠나서 민주당 올라가고 국힘 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치고라고 하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화조사잖아요. 저게 리얼미터가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한다고 전화하면 신경질 나서 끊어버려요. 뭐 어쩌고 하면 아이고 짜증나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판국에서도 답변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게 긍정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도 높은 소위 말한 당권파나 윤호개인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과대 표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여러 번 켜진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것이 임기 초반 이때 취임했을 때가 가장 높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취임했을 때 높긴 높았지만 취임했을 때보다는 점점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의 역사를 봤을 때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처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17명 중에 17등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1등이 했죠. 그러니까 이 단기간 내에 정말 경기도정을 개혁하고 이 도지사의 진정성.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약간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모님, 김영경 사모님이 어떻게 도지사를 경기도가 넓어요, 사실은. 뭐 불나는데. 그다음에 뭐 계곡 정비. 항상 도지사가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쇼하고 의전 받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오지 찾아가고 불난 데 찾아가고 그런 현장 행정하겠다 선언을 해서 그렇게 일정을 저희가 많이 짰거든요. 그래서 사모님 이게 건강히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일정을 짜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진정성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경기도지사도 처음에는 꼴등이었는데 나중에 1등까지 하더. 저는 대통령이 되시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구중궁궐에 고관 대작들한테 둘러싸여 있을 줄 알았더니 요새도 밤마다 끊임없이 트위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회의 일정을 유튜브로 공개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지지율이 60%를 넘어 7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에 트럼프가 정말 트럼프 정말 아유. 잠깐 기분 전환합시다. 지구촌님께서 일본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가 봐요. 일본 앵화로 2000eng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본도 지금 우리처럼 머리가 좀 많이 아프죠.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죠? 트럼프가 좋아요? 우리도 머리가 아프네. 자, 좋아요 눌러주실 타임입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혹시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이걸 같이 지키자라고 하면서 같이 지키자도 아니에요. 너네들이 지켜라.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여기 5나라에 군함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군함을 보내면 이란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더라고요. 야, 정말 트럼프 대단해. 예? 이따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마는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지금 나오는 이 전쟁 와중에 본인이 골프 칠 정신이 있으며 백악관에서 올리는 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무슨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다 싶은데 지금 이걸 보내라. 군함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만약에 군함을 보낸다면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 개입하는 형국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난처한 형국에 있고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도 물론 미국이 단독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지금 이번 트럼프는 자기 당의 미국 자기 의회의 승인도 지금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어디 가서 뭐 골프 쳤다 뭐 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 자기가 골프를 아랑곳 없이 치고 있다. 아,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는 미국 국민들이 저는 참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정말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정당성이 없는 이런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은 이란이랑은 적대국 관계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파견을 한다면은 정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미국에다가 그냥 말하기에도 외교적으로는 그러기가 좀 어려운 형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완곡하게 벗어나가는 좀 슬기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이제 미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와라. 미 의회가 승인하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든가 뭐 이런 슬기로운 좀 해법들이 좀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이렇게 나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른 나라 하는 거를 보겠지만 일단 지금 그 속셈은 원래 이렇게 트럼프를 한번 찔러보잖아요. 보내. 근데 보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안 보내? 그냥 뭐 우리끼리 하지.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돈이라도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또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또 뭐 관세니 뭐니 또 하겠죠. 예.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일본하고의 정상회담, 미국이 일본하고 정상회담도 있고 월말엔 중국하고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또 트럼프가 한다는 얘기가 중국 너네들 군함 안 보내면 정상회담 연기한다. 협상판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쪽은 또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중국은 쉽사리 미국의 요구대로 저는 뭐 안 하리라고 봐요. 중국은 안 하리라고 보는데. 중국이 트럼프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에요. 이 다카이치가 지금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 안에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다카이치가 뭐 한다 그러면 와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뭐 미국하고 어떤 뭐 뒷협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덥석 오케이 나 보낼게요 이래버리면은 이게 참 한국 정부 우리 정부가 난망해집니다. 일본은 보내는데 너네들은 왜 안 보내? 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하시는 정원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여론을 굉장히 강하게 비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부가 국회 비준도 거쳐야 되고 여차저차한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난리인데 제가 쉽사리 숙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빼야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북한 관련된 그런 안보 문제를 대부분 한국군에게 좀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북한을 견제하는데 힘에 겨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UAE가 이란의 탄도탄 공격을 받았을 때 세계 어떤 나라가 자국이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를 그냥 바로 로켓 배송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UAE에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미군이 중동에서 가장 큰 그런 공항, 그 미군 기지를 UAE에 가지고 있어 집중 타격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청궁 투레드라든지 뭐 현마라든지 이런 무기들을 제공한 것도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미군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어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함이 사실은 대지 타격용 군함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좀 틀려요. 미사일 군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면 그냥 이란을 쑥대밭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네 번째로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결국은 이란이 이 힘이 없으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쫙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지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기뢰를 찾아서 해체하는 세계 최고의 부대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뢰를 해체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떤 대지 타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침략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본 해자대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군이 이번에 좀 파병을 가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일본군은 적극적으로 임하고 저희는 좀 북한을 견제하고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진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라고 칭할게요. 어쨌든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이니까 뭐 다 말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세로 삥 뜯고 다녔잖아요. 여러 나라. 그래서 무역지에서 다 흐트러 놓고 이제는 또 군대까지 차출하라고 하니까 이건 뭐 마피아도 아니고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행태 아닙니까? 완전 소시오패스죠. 자기가 전쟁 일으켜놓고 다른 나라들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3월 18일에 아마 이제 일본이랑 트럼프랑 이제 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목적, 뭐 기뢰를 해체하는 목적으로만 가면 다행인데 일본에다 참전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잖아요.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 나라의 안위만 지키는 그래서 자위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일본이 고심 끝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빌미로 일본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이 족쇄, 전쟁을 하지 말는 족쇄를 어떻게 보면 풀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변대용님 파병 결사 반대입니다. 귀한 대한국민의 생명을 더러운 전쟁에 파견하면 안 됩니다. 지가 저지르고 남들한테 해결하자는 미친 사람. 온라인 게임입니까? 미친놈이 전쟁을 장난처럼 하는 거 이런 걸 지랄 발광이의 짓이라고 합니다. 현역 할미님 똥은 지가 싸고 왜 다른 데다 책임을 지라고 하냐. 똘똘한푸 지 아들이나 보내라고 그래. 이런 게 사실 여론이죠.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백악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골프 치는 것도 그렇지만 원래 뭐 그런다고 치는데 심지어 이번에 이제 하르그 섬이라고 하는 이란의 그 원유 저장고가 있는 섬 아닙니까? 우리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해저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걸 타격하면 이란은 올스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거기는 절대 안 친다라고 하는 게 레드라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를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제 원유 탱크를 친 건 아니고 그걸 지키는 군사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까불면 여기도 친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칠 테면 쳐라 우리는 그럼 완전히 너 죽고 나 죽기로 간다.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르그 섬을 치니까 이제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미 삼아서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다. 미친놈. 어? 아니 재미 삼아서 just for fun.
아, 미쳤나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 대한 협박이죠, 사실. 이란에 대한 협박을 넘어서서 저기에 원유 시설이 만약에 타격이 돼가지고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재미삼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황이든지 말든지 미국 석유 나오지롱. 이거밖에 더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다가 지금 저기는 뭐 시설만 있나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그 참 미사일 잘못 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심지어는 무고한 사람들, 얼마 나이도 안 되는 초등학생들이 지금 몇백 명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재미 삼아가지고 저런 걸 타격을 한다? 자기는 재미 삼아서 그럼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다? 사람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이 이란이 뭐를 이렇게 뭐 방공 무기가 있어서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하고 대등한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고 본인들의 어떤 최고 종교 지도자도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 양상이 정말 무조건 항복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지금 이란도 이판사판으로 나오니까 그냥 주변국의 테러리스트들처럼 공항이라든지 뭐 각종 기반 시설을 드론이라든지 탄도탄으로 좀 포격하는 거 아닙니까? 너 죽고 나 죽고 식으로. 그러면 항거가 불능한 국가를 상대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미국 본토는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들지 않기 때문에 딴 지역에서 이렇게 약간 저렇게 재미삼아 우리는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뭐 대등한 전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등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타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치 테러리스트들처럼 테러를 자행하겠다고 지금 공포감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대항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이란을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전쟁의 명분을 자기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거죠. 트럼프가 호구짓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타냐후 꼬임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미국이 나서면 뭔가 해결될 것 같고 이란이 항복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고 생각보다 이란이 오래 버티고 한 거의 뜻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안 되겠네.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네. 야, 다른 나라 붙어. 이렇게 해서 전 세계대전으로 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 정말 진짜 이재명 정부라서 너무 다행인 게 윤석열이었으면요. 손 들고 나섰을 겁니다. 손 들고. 형님, 나 여기 있습니다. 아유, 이란이 말 안 들어요? 이 적국복에 같이 파병할게요. 손 들고 나섰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재명 정부라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느림보 전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눈치 쓱 좌파 보면서. 정상들 한번 같이 없애버립시다. 야, 형님, 기왕 할 거 그냥 북한 김정은 저놈도 잡아 넣어버리십시다. 했을 놈이에요, 윤석열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전략적 모호, 전략적 느림보 전략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미국이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그나마 이란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지금 윤석열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때 이거 일어났으면 이걸 핑계 삼아서 이걸 빌미로 나쁜 짓 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10월 유신이 이제 박정희 장기 집권의 어떤 기본 바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세운 명분이 뭐였습니까? 베트남 패망이었어요. 베트남 패망으로 우리나라 안보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통해서 제도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0월 유신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긴급조치 발동하고 국민들이 그때부터 얼마나 엄혹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달러 막 치솟고 뭐 기름값 올라가고 막 이제 뭐 전쟁 막 저기 되고 그러면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윤석열이 그럴 뻔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파병하고 그것 때문에 이란 쪽에서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러고 실존하는 테러 위협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국내 국가 전복 세력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놈 찍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찍어서 국가 전복 세력으로 매도하고 뭐 그려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다 그런 식으로 그들이 해왔으니까. 롯데리아가 바빠지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출구가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뭐가 전쟁의 승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뭘 해야 미국의 승리예요? 뭐 하자는 전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정권을 바꾸겠다? 항복하고 친미 정권 세워줄 것 같아요, 미란이? 그 계속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계속 나오잖아요. 누가 죽어도. 저는 그동안 좀 궁금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이란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그동안에 하메네이가 너무나 폭정을 해가지고 시위를 했던 사람들 많이 또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메네이 죽었을 때 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하메네이 제거했으니까 이란 국민들이 이제 접수하시오.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 확 봉기가 일어나서 체제가 바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딥블루에서 이제 알파고 신하식 기자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CNN을 이렇게 보면 우리 외신에도 소개가 됐는데 지금 이란 국민들은 하메네이가 죽은 뒤로 오히려 똘똘 뭉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이 죽었어. 그 대법원장이랑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 겹에다 위협 폭격을 해도 우리 두렵지 않아. 죽음으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지금 모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후계자가 누굽니까? 하메네이 죽은 사람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보다 더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막 신나게 지금 막 흠씬 두드려 패놓고 이제 화가 좀 풀려갖고 이제 그만할까? 그러는데 어디서 이제 막 맞아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렇게 달라들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런 영국 지금 아닙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봉기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하메네이나 뭐 지도부만 정확하게 발라내는 타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오폭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초등학생까지 지금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 지금 이스라엘이 뒤에서 다 암약하면서 이제 자기 국민들도 막 죽이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봉기를 한다거나 뭐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순간 저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추종하는 배신자로 몰릴 테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란의 지상군 파병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로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서 뭐 하메네이나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더 너 잘됐다 이런 배신자들 하면서 다 학살을 해버릴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막아요? 미군 지상군도 없잖아요. 못 막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란 민중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게. 원래 이란이 그런 이슬람 종교 혁명이 세습 왕족 이것을 끊고자 이 종교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 미군이 이런 식으로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모스타파라는 그 세습된 그런 종교 지도자를 또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재, 종교 독재를 끊으려고 미군이 움직인 것인데 세습을 그냥 용인해준, 더 강화해준 그 꼴이 됐어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종교 정권에 불만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막 2만 명, 3만 명 그냥 총으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쳐도 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두고 뭔가 좀 이란 국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 이란같이 역사가 유구하고 또 과거에 보면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나라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안에서 똘똘 뭉치지 뭐 자신들이 자중 질환을 일으키겠습니까?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좀 미국 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뭐 상당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뭔가 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 과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란도 때린 게 아닌가. 이란 때렸는데 사실은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국면이니까 골프 치면서 동맹국들을 또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여튼지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지금 우리한테 군함까지 보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마 내부적으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쪽 인근에 지금 청해부대가 파견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군함을 보냈다라고 하면 적대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국힘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죠. 반대라기보다는 자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공격의 소재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송은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의 국가의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도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정당다운 활동을 하는데. 저건 뭐 느낌이 간만에 야당다운 일을 공격 소재라고 하는 건데 느낌 이상해요. 오히려 저는 이상해요. 지금 재밌는 게 트럼프가 군함 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각 그 채널들이 그걸 전문가들 불러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 채널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파 쪽에 군사 전문가가 나와가지고는 동맹 요구하는데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우파가 아닌 그 전문가가 나와서 택도 없다. 이거는 보내서도 안 되고 보낼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쫙 갈리더라고요. 근데 국힘에서 보내줘야 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약간 의협되다. 간만에 야당 역할을 했네. 근데 아니 저거는 이제 그거 의식하는 것 같아요. 청해부대는 이미 나가 있는 군대이니까 이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는 거는 별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일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차제에 진짜 국회에서 이거 안건 올려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어떤 놈이 파병 찬성하는지 공개적으로 의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허. 민주당 저는 당연히 반대할 거고 국힘에서 과연 아직까지도 그 미국에 굴종해가지고 본인 이해관계만 딱 챙기려는 그거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히 다 트럼프하고 짝짝꿍 트황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에 다 의결해가지고 한번 공개적으로 합시다. 근데 만약에 보낸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죠. 뭐 원칙적으로는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뭐 또 그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또 국제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의 말이 신빙성 있고 정말 저 말에 힘을 받으려면 지금 길거리에서 미군 성조기랑 이스라엘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좀 주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쟁하자고 2개 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해야죠. 저런 말에 의미가 있으려면. 중동전이 갈수록 이렇게 양상이 묘하게 변해가는데 이 내용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연구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 모시고 전문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지요. 하여튼지 트럼프 정말 로또야. 안 맞아. 정말 안 맞아. 예. 아주 힘들어요. 좀 미국 국민들이 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니 무엇보다도 전쟁이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재미 삼아서 더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백악관에서 이렇게 뭐 영화 배우들 영화 장면 이런 거 넣어가지고 했을 때 저게 도대체 사람이냐 그러면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만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을 이제 뭐 닌텐도 게임인가? 뭐 그걸 해갖고 또 올려요. 이건 정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십시다.
제일 놀라운 게 저 마지막에 나온 화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생이 저걸 재미로 만들었어도 부모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데 이걸 스포츠에 비유해가지고 홈런 치면 폭탄 터지고 홀인원 하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혼을 낼 그런 문제인데 백악관에서 저걸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이 생각을 계속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윤석열이라는 끔찍한 인간을 봤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이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이 선출되려면요. 이 금치산자나 정신감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정신병자죠, 저게. 저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죠. 저 그 골프채로 그냥 처음 맞아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저거는. 저게 의도는 보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아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 여초등학교 폭격 관련해 가지고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 전쟁의 무게나 이 심각함을 게임화 시키려는 게 의도가 보여요. 본인 정치적인 의도가 계속 드러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증거를 보잖아요. 눈앞에. 그 증거 앞에서 뭐 저런 짓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건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앉았어요. 굉장히 자충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말도 안 되는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막 그 아이언맨 나오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기가 막히니까 재채기도 나오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Wake up, Daddy's home. Welcome home, son. Strength and honor. Strength and honor.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Maverick's inbound. You can't conceive of what I'm capable of. Finishing this fight. Yeah, I'm thinking I'm back. I'm here to fight for truth and justice in the American way. I am the danger. Time to find out. Maximum effort. Here it comes. Now end this. Flawless victory. 영화 가지고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게임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미국 같았으면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전쟁이 돼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안 좋으면 감축이라도 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그냥 막 드러내놓고 무자비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세계 최강의 권력 잡으면 나라가 지구가 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뭐 여러 패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탄핵시키기 정말 잘했다. 진짜 윤석열 지금 대통령직에 있었으면 트럼프 졸졸 쫓아다니면서 좀 사실은 약간 윤석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트럼프 같아요. 윤석열도 저거 똑같이 할 것 같았거든요. 뭐 할 것 같은데요? 네, 능력이 좀 안 돼가지고 저기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는 모습은 뭐냐면 매우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 무능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욕만 먹다 보니까 뭔가 다른 이슈로 저러한 어떤 전쟁 상황을 만들면서 본인이 유능함을 한번 사람들에게 홍보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한테 이야기하기는 좋겠어요. 아이고 당신을 그렇게 막 믿고 따르는 찜도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역대로 보면 제국이 몰락할 때 항상 저런 미치광이 황제가 등장을 하죠. 뭐 네로 황제도 그랬고 조선시대의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스포츠 무슨 여흥 이런 거에 굉장히 맹목적으로 집착을 했다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쩌다가 저런 괴물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미국이 책임져야죠. 시청자분도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그걸 보니까 이 트럼프가 또 속보던 게 이란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근데 이란이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밖으로는 미친 짓을 하고 뒤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자꾸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의 말의 의미가 본인이 원하는 걸 이란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의미 같아요. 그렇죠. 예. 뭐 배상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도 장기전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흐지부지하는 이상한 거 가지고 나는 승리했다,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림으로 나지 않을까. 트럼프는 뭐 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포탄 많이 썼는데 포탄값 내나 이럴 판인데 이란에서 배상 요구하는데 트럼프가 뭐. 네. 자, 2부에서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 끝으로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도 하나 없습니다.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안 합니다.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가짜 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저건 이건택 의원이 쓴 글에 이제 답글을 달면서 쓴 건데 김기현 변호사님, 예. 일단 그 조폭 연루설 무죄 판결 난 것과 관련한 소회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언론의 속성이죠. 어떠한 의혹이나 무슨 고발 사건, 수사 개시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다는 거. 사실 저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사건을 공익 제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국힘이 저를 제보 공작원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나 막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제가 무슨 나쁜 짓을 공작을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무혐의 났거든요. 한 군데도 보도를 안 해요. 한 군데도.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언론중재위에다가 추후 보도 청구를 해서 몇 군데 받아냈습니다. 예. 저도 이런데 이재명 대통령 정도 되는 권력자도 지금 이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언론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런 걸 호소하고 토로하시는 것 같고, 이런 가짜 뉴스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장 왜곡 보도들이 판치게끔 놔둔다. 이러면 공무원이 뭔가 이런 왜곡을 하고 잘못을 하면 우리는 징계하고 탄핵하고 처벌하고 쫓아낼 수라도 있지. 언론이 이런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많은 언론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가 있는 거고 반드시 지금 바로 잡혀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장영하 변호사가 무슨 20억 돈다발 사진을 국민의힘 그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고, 국정감사 기간에 저기 내용이 폭로가 됐는데, 오전에 폭로가 됐는데 오후에 이것이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그해 12월에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가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돈다발 20억 연루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해서, 아니 불과 2달 전에 다 허위임이 밝혀졌는데 당신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전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정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떨어졌을 때라 저희가 사방팔방 찾아가지고 이건태 법률위 부위원장이 이것을 57장이나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 항고를 하신 거예요. 재정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재정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이번에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최종 유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저 재판 결과가 3월 12일 날 발표됐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메시지 썼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태 변호사도 3월 13일 날 썼고,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그 다음에 리트윗을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당에서 공론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검찰과 대항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싸우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슈화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오죽하면 본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저 트위터로 공유를 했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의 폐해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하게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조폭 연루설을 막 보도하고 생산하고 그랬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딱 얘기하니까 완전히 그거를 또 틀어가지고 아 이것은 지금 김어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수영 변호사를 가리키면서 야 임마! 그러는데 강수영 변호사 뒤로 쑥 빠지면서 김지호 너 부르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시기 아닙니까? 딱. 맞아요. 이게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저 오전에 라디오 가니까 또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거 대통령 메시지 김어준한테 하는 거 아니냐? 제가 김어준 방송에 잘린 거 알고. 잘렸어요? 뉴스공장 잘렸습니다. 왜? 예, 홍사원 쇼에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판 승부에서 좀 세게 비판을 했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작진께서 수고하셨다고?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당분간. 예, 왜냐하면 이제 구독자들의 비난 수위가 너무 높다. 아하. 예,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더 강하게 비판할 거야. 잘리면 더 강하게 하는 거죠, 뭐 원래.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이거고 공소취소 요 사안 가지고는 제가 이런 왜곡과 오해 뭐 이런 것들 오늘도 뭐 김종혁 최고 비교적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지금 제명됐지만 그래도 다른 메시지를 내는 사람조차도 이거 당에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청와대에서도 세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뜨뜨미지근하게 대응하면은 이게 의심을 계속 산다니까요. 이거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계속 이거 프레임 갇힌다니까요. 이거 최민희 의원 있잖아요. KTV 그 정청래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뭐 압수수색면 삭제되니 어쩌고 이 얘기 나왔을 때 사실확인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공소취소 이 문제는 거래 문제는요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아 이거 메시지를 막 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대충 넘어가고 뭐 정청래 대표도 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말은 뭐 세게 하는데 뭐 없잖아요. 아, 이거 계속 끌려갑니다. 지금 당이 명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에 좀 그래요. 요즘에 당 내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갈등이 있고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럼 그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꼭 저거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야 하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이제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 TV조선 제목인데 이 조폭 연루설 보도 언급하며 가짜뉴스 비판 김어준 우회 겨냥. 아니야, 진짜 아니, 이미 야, 이 나쁜 놈들 진짜 아유, 해줘도 너무하네.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김용판 의원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한 맞아요, 거잖아요. 김용판이었어요. 김용판 의원도 입장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이거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미 지난번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이미 정의를 했어요. 그 대놓고 다이렉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대로 보면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안에 내부 분쟁 일으키려고 TV조선 같은 데가 계속 먹잇감 계속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은 저 숨은 의도가 있다. 저도 해석할 수 있죠. 이거 국힘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예. 하여튼 당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이 사항은 김어준의 경고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김어준에 대한 경고가 그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걸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거는 그것대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 요건 요것대로 이 논의하면 되는 흉기보다 거죠. 무서운 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그 TV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TV조선이 본인이 그때 돈다발 그거 장영하 변호사가 그 사진 보여줄 때 본인 보도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왜 김어준의 경고가 결부시킵니까? 아주 이건 전 나쁜 행위라고 보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면 당에서 그때 TV조선이 어떤 보도를 했나? 그리고 김용판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나 안 나?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야죠. 저도 당원의 일원으로서 뭐 전직 대변이지만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야 너 부르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아니, 형국 이런 아니에요. 식으로 가다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채를 좋아한다는 보도가 나와도 김어준이랑 결부시킬 거야. 아, 김어준은 고기를 좋아한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채를 먹었어. 이거 까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아니, 아니 이게 밑도 끝도 없으면 안 적당히 해야 되지. 돼, 적당히. 장동혁 다. 대표와 고성국 TV의 관계처럼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난망한 줄 아나 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수준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초선 의원들 모여가지고 만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통령 메시지가 뭐 이런 사안을 막 공론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초선 의원들 다 말 시켰고, 그리고 기자들이 초선 의원들한테 물어볼 때 보통 이런 데서 만약에 대통령이 뭐 내밀한 어떤 얘기를 했으면 메시지 줬으면은 말을 아낄 거야. 근데 다 얘기 다 응답했대요. 대통령의 수준을 너무 이렇게 국민의힘스럽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여튼지 참 세상이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기는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마음만 막 나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2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모시고 중동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임세은 대변인님, 김지호 대변인님, 김규현 변호사님, 강수영 변호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걱정하고 있던 차에 이제는 또 우리한테 군함까지 보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준영 의원님을 지난주에 섭외할 때만 해도 언제 끝날까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좀 여쭤보죠. 군함을 보내라.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 나라 탁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5개 나라는 무슨 근거로 트럼프가 뽑은 겁니까? 자, 일단 중국에 들어갔던 게 특이하죠. 예. 뭐 다른 건 다른 나라는 동맹국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유가 걱정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특히 미국 국내에 유가 올라가는 걸 못 참아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정치적 입지와 중간 선거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집어넣은 거고, 예. 이게 같이 함대를 구성해서 이란을 때리자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연합군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호위함을 만드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게 되든 안 되든 그 얘기 자체가 유가를 계속 잡아둔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르그를 때렸지 않습니까? 예. 하르그는 뭐 아시다시피 90% 이란의 수출입의 기지인데, 여기도 때리면서 정유시설은 안 때렸다는 걸 또 자랑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덜 알려졌는데 뭐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존스법이라고, 우리 조선에 관련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미국의 국적과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면 미국의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없는데 그걸 30일간 완전 면제를 시켜서 수송을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거는 유가에 대한 트럼프의 거의 편집적인 강박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만 가지고도 유가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본인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결국 트럼프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거를 요청받은 중국은 언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파병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면 야 이거를 보내자니 이건 뭐 이란한테 그렇고 안 보내자니 또 트럼프가 또 지랄할 것 같고 이런 걱정 아닙니까? 안 보내야죠. 사실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전쟁은 불법적인 전쟁이고, 이거는 지금 그 호르무즈는 워낙 좁아서, 그리고 수심이 이 유조선이랑 큰 배가 들어가는 거는 3km밖에 안 됩니다. 폭이. 그래서 영해를, 다시 말해서 이란의 영해를 워낙 좁으니까 다른 나라 영해도 있겠지만 지나지 않고는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혹시 영해가 겹칩니까? 겹칩니다. 그러면은 이란의 영해가 안 겹치는 부분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배는 가능한데 유조선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우리나라 유조선은 우리 하루를 쓰는 게 우리나라가 일일 사용량이 200만 배럴인데 한 유조선이 200만 배럴 정도를 싣고 옵니다. 하루치군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면 그러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느리거든요. 당연히 느리겠죠. 느리죠. 그걸 아무리 호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에서는 아니면 작은 보트로도 폭격할 수 있으니까 사실 미국이 저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군함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 군함이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다른 군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워낙 위험해서 저희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기 때 그 술레이만을 저기 사살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한테 요청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그 입구까지는 우리 유조선을 유도하는 데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해부대를 아차하면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근데 일단 이게 파병이냐 아니냐는 이거 군함을 보내는 건 파병이나 무조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요. 몇 가지 이거를 이제 시간을 끈다든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거를 치밀한 어떤 전략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불안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 그 국가들과 사실 협의를 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고요. 여기에서 일본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일본이 항상 그러니까요. 민폐를 끼치니까요. 예. 그렇지만 파병은 안 된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 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예, 예. 일본이 보내면 또 우리는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오늘 또 이 군함 파견의 정당성이나 명분이나 이런 것들 약화시키는 걸 이란이 영리해가지고 좀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 배 빼놓고는 다 통과시켜준다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트럼프 말이 맞아. 지금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 다 호의가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우리는 사실 이란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또 걱정되는 게 군함 파견 이게 직접 파견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 치킨 값이라도 내놔 또 이러려고 깐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종의 지금 호르무즈는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질 삼아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거를 흔들 수 있는 걸 증명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보면 호르무즈 그럴 거라 경고했는데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적극적이고 이스라엘의 부추김으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호르무즈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근데 트럼프가 착각한 건 뭐냐면 3, 4일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형국을 보면 초반에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전쟁을 막 마음대로 하고 끝내고 그럴 것 같다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란이 막 달려드니까 막 이렇게 좀 저기 하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이란이 수행하는 전쟁하고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하고 목적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승리잖아요. 항복을 받아내야 되고 정권 교체를 하고 핵 물질을 가져오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게 있다면 이란은 그냥 괴롭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군함이라든지 또는 군사시설이라든지 사람들 사상자가 나면 국제 여론과 미국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란은 훨씬 쉬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엄청나게 타격이 있지만 그냥 계속 버텼을 때 이 시간이 갈수록 누가 불리하냐? 미국이 불리한 거죠. 의원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이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하메네이가 처음에 죽었을 때 하메네이 폭정으로 시위대가 많이 숨지고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메네이 죽으면 이란 국민들이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영상 보면은 막 모여가지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면서 막 하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네타냐후의 이제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마두로처럼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폭사시킬 수 있는 정보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 때리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뒤집을 거다. 아마 이렇게 트럼프한테 얘기했고 트럼프는 그 얘기에 넘어가서 실제로 군사적인 그러한 준비나 그걸 제대로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오히려 미국이 끼어들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반미 결집을 하고 신정국가의 교황 같은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어찌됐든. 지금 민주화 시위는 오히려 전쟁 때문에 더 못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앞에 이념이 굴복해버린 거죠. 굴복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성공의 함정이 내에서 이 오판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차원이 다른 국가고요. 47년 동안에
제재 안에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비한 그냥 이 혁명군의 군사 정권이란 말이에요. 신정국가이자 군사 정권이고 이 엄청난 미국이 아프간에서 들어가 가지고 광야에서 어디를 때려서 어디를 항복시키는가 몰랐던 것처럼 여기는 각 주가 모듈식으로 돼 있어서 이 주를 함락해도 그 다음 주는 또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상군 없이 항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지상군을 넣으면 되냐? 또 그거는 이제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지금 후계자로 선출됐다는 무주타바, 네. 무주타바 하메네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부상했다 그리고 뭐 외모가 상당히 뭐 망가졌다. 이란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부상당한 건 어느 정도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자기만 빼고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또 드러나면 다시 타겟이 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면 어떻게 후계자로 선출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하메네이가 살아있었을 때 세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들을 오히려 제외시켰었거든요. 예. 그랬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작동했다면 정말 죽었다면 제3의 인물이 또 있었을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부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무주타파를 또 제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스라엘은 원하겠죠. 원하겠죠. 근데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3번, 4번, 5번 계속 있고 후계자 서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민병대, 혁명군과 민병대가 연결돼서 로컬에서 사실은 다 게릴라전이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전면전에서는 압도적일지 모르지만 게릴라전에서 한 번도 재미를 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베트남부터 예. 아프간, 이라크 지금 네 번째거든. 큰 것만도. 예. 네타냐후도 살았냐 죽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 5개 보여주고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네타냐후가 죽었다면 이걸 빌미로 전쟁을 계속하겠죠. 그래서 죽었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고요. 반대로 이쪽에서는 이인자가 부상됐다는 걸 숨겨야 되는 것이 이란으로서는 이유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미국을 계속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죽었다면 그 끝까지 숨길 이유는 없죠. 오히려 더 결집시켜서 전쟁을 하게 만들겠죠. 그럼 네타냐후 사망설은 아닌 거의 것 뭐 같다. 가짜라고 봐야 된다. 이제 뭐 AI로 만들어서 6개가 나오고 뭐 저도 봤는데 보기에 따라 5개도 보이고 6개도 예. 보이는데 아마 각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일부러 AI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고 교란하기 위해서 교란 작전으로. 아무튼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끝날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 주가 지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상륙함들, 기습 공격함들, 침투 뭐 이래가 지금 오키나와에서 예. 옮겨갔고요. 그래서 특수부대든 뭐든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완전히 국면이 달라질 것이고 지금 13명, 14명의 미군이 죽었잖아요. 이런 말이 뭐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란은 수천 명이 죽어도 꼼짝도 안 하고 미국은 지금 한 명 한 명 쌓일 때마다 내부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은 미국이 대통령이 설사 좀 미심쩍은 전쟁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대부분 전쟁에 애국심이 작동해서 여론이 좋거든요. 다시 말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데 이 전쟁은 유일하게 출발 때부터 반대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압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까요? 지금에 남아있는 차선책이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거는 결국 그러니까 지금 레짐 체인지는 거의 불가능해졌으니까 미국의 원래 전쟁 목적 중에 하나였던 핵물질 반출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 하고 핵물질을 반출하는데 동의하고 그다음 미국은 재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란 제재를 풀어주면 다 해피한 건데 물론 이스라엘만 빼고요. 다 해피한데 이란도 이걸 그만두기가 쉽지 않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걸 자기 승리라고 포장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래도 그 외에는 별로 그 안이 가장 좋은 차선책이다. 아까 하르그섬 얘기 나왔는데 네. 이번에 오키나와에 있던 해병대 한 2,000명 정도 병력을 2,500명 정도, 네, 보낸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그 병력을 만약에 지상전에 투입한다면 하르그섬 장악을 위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예 거기를 장악해버리면 네, 예. 폭파하면은 완전히 공멸이지만 장악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 잠궈버리면 네네.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볼 수 있겠죠. 예. 그때는 이제 또 중국이 예를 들어서 그 생명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육상으로든 뭐든 이란이 또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만약 거기를 잡으면 그야말로 도가니 던지가 될 것이고 예. 자기가 옥새 작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난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주변 국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아직은 그러면 반반 네. 정도 봐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담수를 때릴 수 있어요. 예. 담수를 또 사우디의 의유전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점이 되지 않는다니까. 이거 확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네. 너무나 답답한 답답하죠.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게 명분 없는 전쟁, 국제법 위반인 전쟁에 전 세계가 사실은 몸살을 앓는 것이죠. 미국은 그렇게 그런 실패를 두고도 이렇게 배우지 못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맨 먼저 네.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네. 전쟁이다. 네. 이렇게 딱 디클레어를 했지 네, 않습니까?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동맹국의 전쟁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가벼우니까 네.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가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이나 야당이나 전 적어도 입법을 하면 민주당도 세게 얘기하고 정부는 오히려 여기서 뒤로 빠져서 현실적으로 좀 로키로 나가고 뭐 의견을 뭐 분명하게 표현 안 해야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치면 스페인도 기지 제공을 거부했고 이런 걸 보면 저는 그다음에 오늘 마크 카니가 얘기했습니다. 우린 절대로 이 불법적인 전쟁에서 보내지 않겠다. 캐나다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 마가 세력들도 반대하는 맞습니다. 목소리를 계속 맞습니다. 내지 않습니까? 네, 네. 트럼프로서는 계속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거의 이제 광기에 사로잡히는 건데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나마 장점은 뭐냐면 전쟁에 자기가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었고 그가 대통령이 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라크 전쟁이 가장 재앙적인 전쟁이었다. 같은 그 공화당 소속인 부시 대통령의 그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왔고 마가가 거기에 박수를 쳤던 건데 지금 사실 거의 전쟁 광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자가당착인 거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중동 정세도 지금 완전히 재편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저렇게 왜 마지막 오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다 된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1기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사우디와 손잡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손잡게 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정도로도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특히 최근에 안보전략연구회 그 전략서에도 자기들이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란이 너무 약해졌고 그다음에 그 프락시 정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뭐 하마스 다 괴멸된 것 같으니까 너무 찬스로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까 말한 이스라엘이 부축이니까 싹 밀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패권을 차지하면서 중동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아마 이 말은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당신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이룰 최고의 찬스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최약체가 된 건 맞고 주변에 이란의 부추기는 세력들이 다 괴멸된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저 나라가 9천만 명이 되죠. 예. 뭐 47년 동안 견뎌냈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민다고 밀어지는 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쟁도 깨끗한 전쟁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란 핵 완전한 제거 그것은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다 숨겨놓은 거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착각이 뭐냐 하면 이란이 미국이 먼저 2015년에 JCPOA라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20%까지 농축하는 거에서 오바마가 허락했던 부분인데 먼저 트럼프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20%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60%로 한 거고 그 60%를 450kg을 지금 정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생산하는 건 작년에 때렸다 치더라도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고 나오면 이란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못 때리게 와서 핵 개발을 더 동기부여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침, 그다음에 이란 제재 해제하되 450km를 외교적으로 반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를 워낙 우리가 즉흥적이고 또 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니까 저러다가 핵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말 지구가 공멸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 쓰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유엔도 거의 무력화되고 다 무너져도 전쟁이 이렇게 쉽게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이 자체도 비극인데 또 하나의 이 넘어가는 일종의 그 고비가 뭐냐면 이 바로 핵이거든요. 꼭 핵을 갖고 있지만 핵을 안 쓴다는 게 약간 신사협정처럼 마지막 이것처럼 남아있는데 미국이 쓰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지옥문을 또 열 것인가. 아무리 트럼프라도 그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를 거기에 워낙... 또 보면 네타냐후는 거의 정말로 학살자의 전쟁광인데 예. 이스라엘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하에 이스라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미국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더 있지요. 높죠. 근데 미국이 허락을 해야 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타냐후는 쓰고 싶겠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예를 들자면 그걸 때리게 되면 주변 국가를 때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란도 이제는 민간인 상관없이 무차별로 공격할 겁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네, 마음이 우울합니다. 답답해지네요. 예,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예. 예. 사우디하고 이란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우디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고 예.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잖아요. 수니파의 IS라는 아주 돌연변이가 나왔지만 예. 수니파는 시아파에 비해서는 덜 근본주의적이고 빈 살만이 사실은 이념에 대한 그 근본주의에 대한 의존이나 또는 기름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고자 개혁을 하고 사실은 저런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손잡고요. 실제로 그 개발에 이스라엘이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 이란이 너무 약해지면 이스라엘의 패권이 이 절대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우디도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해진 이란은 좋은데 예. 이란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변 국가도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서도 영리한 건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란이 왜 주변 국가를 저렇게 때려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냐 하지만 실제로 이란이 그렇게 때림으로써 국제 여론에서 미국 국내 여론에서 전쟁 그만하라는 소리를 꺼내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미군이 여기 있는 걸 우리를 지켜주는 우산으로 생각했는데 미군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때리게 된다는 걸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미국의 본토를 절대로 안 때릴 겁니다. 그러면 대만으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오산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을 때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처럼 이걸 보고 북한에 참수작전 해가지고 뭐 제가 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배울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그런 옛날에는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루. 미국의 전쟁에 우리가 연루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호르무즈에 보낸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훨씬 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거죠. 교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중동 전쟁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동 하면 이제 자세히는 몰랐지만 얼른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두바이였단 말이에요. 네. 아랍에미리트. 잘 나가 돈 많이 벌어. 건물도 엄청 높아. 그런데 이번에 딱 보면서 막강한 군사력이 없는 그런 그 호화로움은 정말 겉보기만 좋은 종이장미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던데요. 네. 그리고 전쟁이 안 나야지. 예. 전쟁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결국 두바이도 미국한테 다 맡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것보다 UAE가 공격받는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배워야 될 게 결국 자주국방인 거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빠져갈 수 있고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회에 사실은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 참 아이러니컬하게 역설적인 것은 우리 한 달 전, 3, 4주 전에 결국 서해 충돌이 날 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얻어야 될 교훈이 결국 미국이 자기들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결국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전작권 가져도 트럼프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뭐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건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저는 김정일 생각이 되게 복잡할 것 예. 같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 2018년 19년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핵을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냐 가슴을 쓸어내렸을 예, 것이고요. 예. 이란이 핵이 있었다면 저렇게 당하겠냐. 저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다. 예. 그래서 저는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역설적으로 적어도 지금 미국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미국과 맞서는 거는 결코 자기한테 이롭지 않다. 핵은 포기하지 않되 미국과는 적당하게 좋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 요구할 때 회동 정도는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 상반된 걸 하겠죠. 사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게 그렇죠. 됐죠. 그래서 핵을 군축을 하고 예. 관리를 하고 북한은 지금을 보면요. 이렇게 방백을 세우고 우리하고 따로 살자고 하는 거는 예. 적화통일 야욕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하지 말고 따로 살자. 서로 이제 모른 척하자. 모른 척 하자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여기서도 통일의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예. 전쟁의 가능성은 낮아진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 그렇다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 그러면 비핵화는 장기적 우리 대통령 말대로 장기적으로 두되 결국 핵 군축이나 핵 관리를 해야 된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일단 예. 이스라엘의 꼬임에 빠져 전쟁을 했지만 대체로 독재자들하고 관계가 좋죠. 그걸 자기가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시진핑도 좋고 푸틴하고도 좋고 김정은하고도 좋은 거고. 그리고 관세 때도 역설적으로 지금 상호관세가 불법화되면서 중국이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트럼프는 이쪽의 전쟁의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생각이 있고 그래서 중국이 거절하지 않는 한 3월 31일에 4월 2일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예. 회담이 진행 중이고요. 예. 사전 회담이 허리펑하고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될 것이고요. 지금은 제일 반사이익을 받는 건 러시아입니다. 푸틴이 그 원유 수출 제재가 풀렸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비 조달이 원활하게 됐고 참 이게 참 전쟁의 최고 승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향후에서는 이 미국이 이란 이 전쟁 때문에 또 중동에서의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잃는 것이 오히려 중국이 여기에서 영향력을 오히려 안 잃기 때문에 중국도 손해 날 게 없다. 그리고 미국과는 회담을 하는 게 중국한테도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중국 가면서 일본도 들른다고 그러죠? 네, 네. 왜 우리나라는 안 옵니까? 뭐 지금 와서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안 오는 게 같아요. 땡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다카이치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대만에도 보낸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중동에다 보낸다고 하니 이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위협이 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사실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를 해소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 그 기름을 가져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미국 따라가지고 대려 제재했는데 풀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풀어가지고 러시아산 원유를 가져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만난 거죠? 아마 관세 문제가 있을 예. 것이고요. 이번 거는 그 뒤니까 이 파업의 문제는 아까 말 적극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때는 아마 주제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뭐 우리가 이제 법 통과시켰다 특별법 저는 반대했지만
뭐 통과시켰다는 문제하고 결국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한 30분 정도 만난 거기 때문에 통역까지 치면 통역 안 했대요. 통역 안 해도 뭐 30분이면 예. 네네네. 왜 의원님은 반대하셨나요? 특별법?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저는 트럼프는 예측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호할 때 단호해야 안 밀리지. 우리가 밀리면 계속 밀리고요. EU가 그 그린란드 문제로 지금 비준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EU하고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또 지난번에 트럼프가 느닷없이 쿠바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쿠바는 왜 건드는 거죠? 일단 쿠바는 트럼프는 이제 이란이 좀 아까 말한 이 꼬임에 끝날 넘어간 거라고. 것이, 예. 그러니까 꼬임이 넘어간 것이고 관심 있는 건 미주 대륙입니다. 네. 그래서 마두로도 마찬가지고 그린란드도 미주 대륙의 하나라고 보고 미주 대륙은 거의 속국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 좌파 정권은 빼고요. 11개 남미 국가들이 뭐 미주의 방패라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미국 군사력이 요청하면 카르텔 다 때리겠다고 그런 협정을 맺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가 사실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루비오가 쿠바 난민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쿠바의 그 좌파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게 루비오의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침공보다는 지금 옥새 작전입니다. 사실은 인도주의적 것까지 다 끊어서 지금 쿠바는 완전히 암흑입니다. 밤이 되면. 저건 역시 국제법 위반입니다. 쿠바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근데 러시아하고 베네수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쿠바나 베네수엘라를 도와서 미국하고 긴장을 만들 정도의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무기를 보내준다든지. 옛날에 케네디 때는 후르스초프하고 쿠바하고 아주 그렇죠. 밀착돼 있었지 않습니까? 냉전의 한가운데였고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과 맞설 정도는 아니니까 쿠바를 일단은 말로는 계속 비판을 하는데 미국의 대쿠바 정책이나 대베네수엘라 정책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처럼 완전히 들어가서 구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이렇게 좀 다 여쭤봤는데 하여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네. 그 고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아주 대대적인 폭격으로 쑥대밭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다는 게 트럼프 생각인 것 같은데 너네들 그래도 우리는 절대 안 죽어가 이란이잖아요.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자기가 전쟁을 계속하느냐 그만두는 자기한테 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항복을 시켜야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가들 얘기하는 게 이게 공중전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가서 항복무서에 사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점령을 해야 될 것이고 지도부를 뭐 압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부분이라도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군이 들어가면 희생자가 많아지잖아요. 섣불리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도 오케이 방공망 많이 적어줘서 오케이 이제는 마음대로 때려. 어디를 때려요 근데. 어디를 때려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꺼내고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란은 중앙에서 실패라도 지방에서 싸울 수 있는 민병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증시도 막 그 완전 W자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가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확 올랐다가 또 더 칠 거야 하면 또 떨어지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유의미하게 봐야 이제는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죠. 결국 이제 협상이죠. 협상 얘기가 오고 가면.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상군은 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 트럼프가 뭔가 끝내.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끝낸다 그랬다 더 한다 그랬다. 그래서 지금 자기 말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건 옛날에는 그만둔다 하면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그만둔다는 말에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죠, 시장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주식시장하고 물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당내 문제도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 이제 합당이 이제 무산된 상태에서 선거를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큰 전략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예, 뭐 협력적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뭐 거의 뭐 적대적 뭐 M&A처럼 우리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이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건데요. 뭐 그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지켜봤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뭐 거의 무산되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부의 문제로 번졌단 말입니다. 그 우리는 일단 자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제가 이 결국 3당 다당제로 가지 않으면 두 당 양당제로 가면 미국에는 저렇게 양당제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내란을 했던 정당이 바로 2달 후에 선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경쟁력을 가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약간 그 당의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희생을 해서 실제로 3당 4당이 결국에는 나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럴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저 내란당이 살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3당 4당이 우리나라에선 살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요구하는 정치개혁안을 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천막 당사해놓고 계속 왜냐하면 3월 달이 지나면 지방선거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근데 호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 지난번 총선 때와 비교해서는 많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략을 짠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후보 구하기도 힘들고. 예.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서 우리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진보 개혁적 4당이 지금 다 얘기하는 거고요. 뭐 호남은 예를 들어서 내는 대로 거의 전성을 해버리고 국힘민은 저렇게 해버리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일부를 잃을 수 있죠. 바꾸면. 그런데 반대로 지금의 지지율로서는 영남에서 얻는 걸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개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출마는 한다 그렇게 얘기를 네네. 지난번에 나와서 하셨어요. 혹시 어디 얘기가 나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서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고 본인도 고민 중이신 것 같고 이제 이런 선거 개혁 여부 그다음에 연대 여부가 되려면 4월 초에는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예. 기다려 보시죠. 알겠습니다. 부산 얘기도 나오고 또 네. 군산 얘기도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당원들이 나름의 지역 사회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그렇게 뭐 보니까 안산에도 초대한다 뭐 주로 산이네. 예. 예, 그거는 결정한 건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소속 의원 가운데는 황운하 의원만 지금 출마 선언했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네. 황운하 선언은 대전? 예, 세종입니다. 세종입니까? 아,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죠. 글쎄요.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선거 앞두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일이 아니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번 뭐 지방선거 때 의원님은 움직이시는 거 없죠?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역시 의원님 뵈면 이렇게 정리가 참 돼서 너무 좋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동전 언제 끝날까 궁금한 거 이런저런 내용 김준혁 조국혁신당 의원님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